자,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사기 한번 읽어보죠. 결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총 70편인데요. 근데 총 70권이지. 70권인데 지금 이제 61권째를 읽고 있으니까 이제 10권쯤 남았네요. 오늘은 유림열전입니다. 아마도 이제 선비들 이야기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자, 태사공은 말하였다. 나는 공령을 읽다가 학관의 장려책에 이르면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은 일이 없다. 슬프구나. 공령이라는 거는 그 고대 국가에서 학관을 심사하고 등용하는 교율이랍니다. 근데 학관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을 관장하는 관리하고 교수랍니다. 한데 이제 오경박사 같은 걸 둔 게 학관이라네요. 배울학자의 관리라는 관자입니다.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자 관저가 지어졌고, 관저라는 거는 시경이 이제 주남이란 편에 나오는 건데 시에 나오는 첫 번째 시랍니다. 관저가 지어졌고 유왕, 여왕이 이 전부 다 주나라 왕들이에요. 유왕, 여왕이 무도하여 예약은 무너졌다. 제후들은 관저라는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에 나온 첫 번째 시인데, 시서라는 데에서는 이제 후비의 덕을 읊은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노시라는 책에서는요 주나라 강왕의 호색을 풍자한 것이다. 이제 그리고 주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자 있죠, 그죠? 주희는 예정적인 민가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문의 어떤 그런 게 무너졌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유왕, 여왕이 무도하여 예약은 무너졌다. 제후들은 지 좆대로 처신하였고 국법은 강한 제후국에 의해서 유린되었다. 그러므로 공자는 왕도가 무너지고 사도라는 건 사악한 도, 그러니까 정당한 길 아닌 다른 거, 사도가 흥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시와 서를 재편집하여 예약을 고쳐 진행시켰다. 제 나라에서 가서 소를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소라는 거는 노래의 이름입니다. 순임금이 지은 음악이라네요. 위나라에 가서 노나로 돌아온 이후에 음악을 정비하여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아와 송은 시경에 나오는 뭐 시인가 본데, 이제 작품들의 성격과 곡조가 상이한 데서 각각 이제 각국의 민가인 풍과, 그리고 주나라 왕실의 악가인 아와, 그리고 조정의 종묘나 공덕을 기리는 악가인 송으로 나눴다 그러네요. 거기서 나오는 뭐 아하고 송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책 읽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알면은 좀 더 이제 세세하겠지만은 몰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혼탁하였기 때문에 쓰일 수가 없었고, 이리하여 공자는 70여 명의 임금에게 직접 설득하였으나 받아주는 임금이 없자 만약 나를 등용하는 임금이 있다면 1년이면 될 텐데 라고 아쉬워했다. 70여 명의 임금이라는 거는 공자가 어란 책에는요, 공자가 일찍이 주나라, 정나라, 제나라, 송나라, 조나라, 위나라, 진나라, 초나라, 기나라, 거나라, 광나라 등의 70여 제국을 방문했다라고 한다. 지도를 볼까요? 춘추시대, 그치, 요 지도를 볼까? 주나라는 우리가 아는 요 주나라고, 그리고 정나라는 요 정나라고, 그리고 제나라, 그리고 송나라, 그리고 조나라는 여기 송나라 위에 있는 조나라를 의미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조나라죠.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는 여기는 진나라, 여기는 진나라가 아니고 이쪽에 어디 있는 진나라인데 지금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다. 아마 이 근처 어딜 거예요.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그 다음에 기나라, 그 다음에 거나라, 광은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의 유세하고 다녔는데, 근데 사실상 한 명의 왕도 한 명의 제후도 공자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쪽 지역에서 기린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자 내 돈은 끝났다라고 한탄하였다. 요 의미는요, 기린은 이제 일종의 상상의 동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지 긴 기린이 아니고 신령하고 이제 기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전설상의 동물인데, 요게 이제 공자는 요거 기린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나라의 법도가 쇠퇴함을 상심하고 상서로움이 끝났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노나라의 사관이 쓴 춘추를 수정하여 기린을 잡았다라는 말을 결부시켜 절망했던 것이다 라고 각주에 나와있네. 잘 모르겠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한탄하였다. 이리하여 노나라 사관의 기록을 바탕으로 춘추를 지어 임금의 법도로 삼았다. 춘추는 그 언사가 정밀하고 내용이 광범하여 후세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를 본받아 기록하고 있다. 춘추에는 이제 주석서도 많죠. 좌구명이란 사람이 주석을 단 이제 춘추 좌시전도 유명하고, 춘추 공양전이란 것도 유명하고, 춘추 공량전도 유명하죠. 관우가 그렇게 좌시전을 좋아했다면서. 자, 공자가 죽은 후로부터 70여 명의 제자들은 사방의 제후들을 유사했는데, 그들은 높게는 사부, 경상이 되었고 낮게는 사대부의 친구나 스승이었거나 또 은거하여 나타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70여 명이라는 거는 공자가 죽은 이후에 특별하게 뛰어났던 제자들이 70명이었나? 71명이었나?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입니다. 공자의 제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00명쯤 된다고 얘기하죠. 자로는 위나라에서, 그리고 자장은 진나라에서, 진나라가 여기 있다는 진나라에서, 담대자우는 초나라에서. 진나라가 어딨지? 아무튼 어디 있을텐데 내가 위치를 왜 못찾겠지? 담대자우는 초나라에서, 자하는 서하에서 자리를 잡았고, 서하라는 것은 하남의 안향이라는데, 서하가 어디지? 뭐 이 근처 어디 땅이겠죠. 자리를 잡았고, 자공은 제나라에서 일생을 보냈다. 제나라는 이제 요나라죠. 전자방, 단간목, 오기, 금활희 등은 모두 자하부류의 인물로서 학문을 전수받아 임금의 스승이 되었다. 이 무렵 유독 위나라 문후만이 학문을 좋아했다. 그 후 세상은, 그 위나라 문후는 전국시대의 위나라, 요 위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위나라 문후 많이 학문을 좋아했다. 그 후 세상은 진나라 시황에 이르기까지 전차 쇠퇴하였고, 천하는 서로 다투며 전국시대를 이루며 유술을 배척하였지만, 유술이라는 건 이제 유가의 말이고요. 제나라와 노나라 두 나라만은 학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제나라의 위왕과 선왕의 시대에는 맹자, 순자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공자의 유업을 받아 본받아 윤색함으로써 학문을 당대하였다. 제나라에는 그 뭐지? 그것은 무슨 그래, 직하의 학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나라 임치에 이제 제나라 수도가 임치거든요. 근데 그 제나라 임치의 성문 중에 직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나라 왕이 이제 선왕이 집다. 선왕이 그 직문 아래에 이제 그 궁궐 같은 걸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학자들을 머무르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직하 학사란 말이 생겼습니다. 직하의 학자다. 직문 아래의 학자다. 이 얘기는 이제 앞에 다른 열전에서 나왔던 얘기죠. 맹자 순경 열전에서 나왔던 얘기 같아. 그런데 진나라 말기에 이르자, 여기서 진나라는 요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말기라는 거는 통일 진나라겠죠. 요진나라. 진나라 말기에 이르자 시와 서를 불사르고 유가들을 매장시켰는데, 육예는 이로부터 없어졌다. 분서경유를 의미합니다. 유계라는 거는 육경을 칭하는 말인데, 시서, 역, 그 다음에 예, 악, 춘추, 이렇게 6개의 책입니다. 진섭이라는 건 진승을 의미하죠. 진승이 왕위에 오르자 노나라의 모든 유생들은 공자의 예기를 지니고 진왕에게 가서 귀속하였다. 이리하여 공갑은 진섭의 박사가 되었다가 일생을 진섭과 함께 마쳤다. 진섭은 필부로서 변경으로 유배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달 만에 초나라에서 왕이 되었으나 반년도 안 되어 멸망하였다. 그가 한 일이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유생들이 공자의 얘기를 지니고 나아가 예물을 바치며 신하가 되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나라가 서적을 불태움으로써 쌓였던 분통을 진왕에게서, 진왕이라는 건 진섭을 의미합니다. 진승에게서 풀려고 하였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죠. 항적을 무찌르고 군대를 이끌고 노나라를 포위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노나라의 여러 유생들은 여전히 예약을 강론하고 암송하여 현가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니 어찌 성인이 남긴 교화로서 예약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공자는 진나라에 머물면서도 돌아갈지어다 나의 고향의 젊은이들은 진취적인 기상을 가졌고 찬연이 문장을 이룩하면서도 이를 조절하는 말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게 진인가?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잘 모르겠다. 진나라 위치가 어디지? 대체로 제나라와 노나라 사람들이 학술에 힘쓰는 것은 예로부터 타고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가 일어난 뒤에 모든 유가들은 비로소 경서와 예서를 배워 익혔고 대사례, 향음례를 강습할 수 있었다. 숙손통은 한나라의 예의를 세웠는데 이로 인해서 그는 태상이 되었으며 함께 힘쓴 제자들 또 모두 등용의 대상이 되었다. 이리하여 한나라 고조는 유림의 쇠퇴를 탄식하고 학술을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숙손통은 이제 앞에 그 열전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도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서의 일을 정비할 겨를이 없었다. 여기서 상서라는 거는요, 고대의 학교에 해당하는 명칭이랍니다. 학교랍니다. 학교.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역사책인 상서 말고요. 해제와 여후 시대의 공경들은 모두 무공을 세운 신하들이었다. 문제 시대에 다소 유생들이 등용되기도 하였지만 문제는 본래 혁명의 학설을 좋아했다. 혁명이라는 것은 형벌하고 그 다음에 명분, 법가의 학설이죠. 경제 시대에 와서는 유가들이 등용되지 않았고 또 두태우 역시 황로의 학설을 좋아했으므로 여러 박사들은 형식적인 관직으로 대기할 뿐 승진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황제라는 것은 무죄를 의미합니다. 무죄를 의미합니다. 즉위하실 무렵 조관과 왕장 등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고요. 유학에 정통하였고 또 무죄 역시 유학의 뜻을 두었는데 그리하여 방정, 혈량, 문학의 유가들을 부르게 되었다. 방정은 뭔지 모르겠고 방사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 혈량이라는 거는 이제 현명한 백수들, 그 다음에 문학의 유가들, 문학 유가들인 거고. 한나라 시대를 다시 보죠. 네, 요렇게. 이로부터 시를 논하는 사람으로는 노나라의 신배공, 제나라의 원고생, 연나라의 한태부가 있었고, 상서를 강론한 사람으로는, 상서는 이제 요 옛날 역사책인 상서요, 제남의 복생이 있었다. 예를 강론한 사람은 복생이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앞에 열전에 어디 나오지 않았나? 나왔던 사람 같은데. 자, 아무튼 예를 강론한 사람은 노나라의 고당생이 있었고, 역경을 강론한 사람은 치천의 전생이며, 춘추를 강론한 사람은 제나라와 노나라에서는 호무생이고 조나라에서는 동중서였다. 두태호가 죽게 되자 무한 후 전분이 승상이 되어 황로와 혁명, 백가의 학설을 배격하고 유학자 수백 명을 초청하였는데, 공손홍은 춘추로서 한낱 평민에서 천자의 삼공에 오르고 평진 후에 봉해졌다. 이로써 천하에서 학자들은 일제히 유학에 쏠리게 되었다. 공손홍은 학관이 되어 도가 침체한 것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승성과 어사대부의 말에 따르면 조칙에 백성들을 교도하는 데에는 예로서 하고 감화시키는 데에는 음악으로서 한다고 들었다.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맺는 윤리대강이다. 지금 예는 폐지되었고 음악은 무너져 짐은 심히 이를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천하에 방정하고 박식한 학자들을 빠짐없이 불러 모두 조정에다 등용시켰다. 예관에서 외관에게 학문을 권장하도록 명하는 것은 강론과 토의를 통해서 학문을 널리 보급하고 예를 일으켜 천하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태상은 박사 및 그 제자들과 의논하여 향리의 교화를 숭상함으로써 현명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상인 공장과 박사인 평등이 삼과 의논하기를, 3대에는 도로서 향리마다 교육기관이 있었던 바 하나라의 때에는 교, 은나라 때에는 서, 주나라 때에는 상이라 불렀다고 하며 이 전부 다 학교들의 이름입니다. 선을 권장할 때에는
조정해서 표창하고 악을 징계할 경우에는 형벌을 가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죄화를 시행하려면 본보기를 세워 도읍지로부터 시작하여 안에서 밖으로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최고의 덕을 제고시켜 크게 밝힘을 보이시고 천지를 맞이하고 인륜에 근거하시고 학문을 권장하고 예를 닦으시고 교화를 숭상하고 어진 선비를 격려하시어 사방을 통솔하심으로써 태평의 근원이 되십시오. 무죄는 이 중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정교가 미흡하여, 정교라는 것은 정치의 가르침이 미흡하여 얘가 미비하였습니다. 바로건대 예로부터 관제를 과땅으로 이를 부응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박사의 빅책에 제자 50명을 두게 하시고 그들에게 요역을 면제시켜 두십시오. 요역이라는 거는 그 몸 쓰는 일요. 그 일종의 지금 생각하면 군대 가는 거 비슷한 거. 태상은 18세 이상으로 풍모와 행실이 단정한 사람을 뽑아 박사를 보필하는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군국 현도 읍에 학문을 좋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정교를 잘 지키고 향리의 관례에 잘 순종하며 언행과 품행이 돋는 바와 같은 자가 있으면 혈령 제후국의 상, 현장 및 현승들은 직속 상관인 이천석에게 상신하고 이천석은 가능성 있는 자를 신중히 지켜 가려내어 계리와 함께 태상에게로 보내어 제자들과 똑같이 학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상신한다는 거는 뭐 아마 위에 추천한다 그런 말인 것 같고, 계리라는 거는요 그 군국에서 지방 정치 상황을 보고하는 관리다 라고 하네요. 중앙에다가 1년이 지나 모두 시험을 거쳐 한 가지 분야 이상에 능통하게 되면 문학 장고의 결혼에 충원시킵니다. 장고라는 거는 태상이 소속된 관리인데 국가의 법률 제도의 역사적 사실을 담당했다. 100석짜리 관리라네요. 그 가운데 낭중이 될 만한 뛰어난 자가 있으면 태상이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합니다. 만일 남다른 수재가 있으면 그때마다 그의 이름을 보고토록 합니다. 저 안 갔습니다 아직. 그 가운데 학업에 힘쓰지 않고 재능이 부족하여 한 가지 분야에도 능통할 수 없으면 즉각 배제시키고 또 부적격한 자를 많이 추천한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신들이 삼가 지금까지 공포된 조소와 율령들을 살펴보건대 천인의 구분을 명확히 하셨고 고검의 의의에 통달하셨으며 문장은 올바르고 훈령은 심오하며 은덕은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그 무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의 벼슬아치들은 견문이 얕아서 구현하지도 못하고 밝게 펴서 백성들을 깨우쳐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7회 다음으로 7회라는 건 다스림이에요. 7회 다음으로 장고인재를 선발하였는데 그들은 학문과 예의로서 관리가 되었으나 승진의 길은 막혀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들 중 직급이 B200석 이상에서 100석까지의 관리로서 한 분야 이상의 능통한 자를 선발하여 좌우내사 대행의 졸사 임명하시고 B100석 이하는 군의 태수의 졸사 임명하시되 모든 군에는 2명씩으로 하고 변방에 있는 군에는 1명씩으로 하십시오. 졸사라는 거는 그 하급 관리라 해요. 하급 관리. 뭐 예를 들면 경이나 아니면 군수에게 이속된 하급 관리. 비서 같은 거죠. 경서를 많이 암송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만일 인원이 부족하면 장고에서 선발하여 중 2000석의 부관으로 충원하며 또한 문학과 장고에서 선발하여 군의 부관으로 충원하면서 예비 인원을 주십시오. 바라건대 이를 공령에 기재하십시오. 기타의 것은 율령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상서문입니다. 무죄는 칙명으로 그렇게 하라 라는 제가를 내렸고 그 이후로부터 공경, 대부, 사, 이에는 학술적인 선비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신공은 노나라의 사람이다. 한 고조가 노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신공은 그의 스승을 따라 제자로서 노나라의 남궁에서 고조를 아련하였다. 신공의 스승은 제나라 출신인데 부구백이랍니다. 부구백. 저게 부자인가 유자인가? 뭐 아무튼 여태우 시대의 신공은 장안으로 유학을 와서 유영과 함께 같은 스승에서 배웠다. 그 뒤에 유영이 초항이 되자 초항은 신공에게 태자무를 가르치게 하였다. 무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신공을 미워했다. 유영이 죽고 무가 왕위에 오르자 신공을 서미가 되게 하였다. 서미라는 거는 고대의 노예에 대한 호칭이랍니다. 끈으로 포박해서 강제로 노동하게 했다. 얼마나 선생이 미웠으면은. 신공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노나라로 돌아가서 제자들만 가르치며 평생 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빈객의 방문을 거절하였는데 단지 제후의 초청에만 나아갔다. 제자들 중 먼 지방에서 찾아와 학업을 받는 자가 100여 명이 넘었다. 신공은 다만 시를 가르칠 뿐, 시라는 건 시경입니다. 시를 가르칠 뿐 해석한 책은 만들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시는 빼버리고 전하지 않았다. 날릉의 왕장은 신공에게서 시를 배웠고 경제를 섬겨 태자 소부가 되었다가 면직되어 물러났다. 무죄가 즉위하자 왕장은 글을 올려 수기관이 되었는데 계속 승진하여 1년 동안의 낭중령까지 올랐다. 그리고 대나라의 조관도 대나라라는 것은 여기를 의미하죠. 조관도 일찍이 시를 신공에게 배웠는데 시경이죠. 그는 어사대부가 되었다. 조관과 왕장은 천자에게 주청하여 명당을 세워 제후들을 입주하도록 하려 했으나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없게 되자 이에 스승인 신공을 천거하였다. 그 명당이라는 거는 고대의 황제들이 국정을 펴는 곳이다. 대체로 국정회의, 제사, 시상, 그 다음에 임관, 양로, 교학 등의 큰 행사들을 모두 다 명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제는 속백의 구슬을 첨가한 예물을 자신에게 줘 사도마차인 안거로 신공을 모셔도록 하였는데 이때 제자 두 사람이 역마차로 따라왔다. 속백이라는 거는 뭐 비단인 것 같은데 한자어 보니까 고대에 초빙하거나 포상할 때 내리는 예물이래요. 뭐 안거는 그냥 수레일 거고. 자, 무제는 칠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들은 도착하여 천자를 아련하였다. 무제는 칠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서 칠안이라는 거는 난을 다스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나를 다스려야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신공은 그때 나이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옳은 정치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다만 얼마나 힘써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당시 무제는 문사를 좋아했던 터라 신공의 대답을 듣고 침묵하였다. 문사라는 거는 문장의 문체를 일컫는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화려한 문장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가 이런 놈이니까 그 앞에 누굽니까? 사마성애 같은 사람이 중용되는 거예요. 글만 화려하게 잘 쓰는 사람. 그러나 이미 초빙하 있으므로 태중대부를 삼고 노왕의 저택에 묵게 하고 명당에 관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두태호는 노자의 학설에 심취하여 유학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조관과 왕장의 과오를 찾아내어 무제를 책망하였고 무제는 이로 인해 명당에 관한 일을 중단하고 조관과 왕장을 형리에게 모두 맡겼는데 그 두 사람은 자살하였고 신공도 인해 파면되어 몇 년 있다가 죽었다. 몇 년 안 되어 죽었다. 귀향하였다가 몇 년 안 되어 죽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두태호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두태호가 노자의 학설을 심취했는데 유학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내 생각이 좀 모순되는 말이고, 왜냐하면 두 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도덕경의 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읽히는 게 이제 왕필이 쓴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왕필이 언제냐면은 서진시대 사람이고, 그 앞선 시대의 그 판본이 하상공본이라는 건데, 하상공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한나라 문제나 경제 때 사람이랬어요. 문제 때 사람이라고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근데 하상공판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방술선지 아니면은 이게 학선지 아니면 정치선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두태호가 노자약설을 좋아했다 그럴 때 여기서 노자약설이라는 거는 하상공판을 의미할 텐데, 그땐 이미 이제 노자약설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난 좀 그래서 이게 좀 그렇네요. 당연히 이제 그보다 뒷시대인 사마천의, 그러니까 무제의 시리도 아마 그럴 거고요. 자, 그의 제자들 중에는 박사가 된 사람이 10여 명 있다. 공안국은 임회 태수, 주패는 교서의 내사, 하관은 성향의 내사, 탕 출신인 노사는 동해의 태수, 날릉 출신의 무생은 장사의 내사, 서원은 교서의 중위, 추 출신인 궐문경기는 교동의 내사가 되었다. 그들은 관민을 통치하면서 항상 첨령하고
검소하여 학문을 아는 사람다웠다. 신공의 제자들로서 학관이 된 사람들의 덕행은 비록 미비하였지만 그래도 대부낭중 장고에까지 오른 자가 약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의 시 해석은 비록 달랐지만 대부분이 신공의 견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유리민조는 상당히 길구나. 청하왕의 태부 원고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여기서부터는 원고생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청하왕은 한나라 경제아들인 유승인데 하남하고 산동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아마 요 지역 아닐까요? 요쯤이 아마 청하 아닐까? 자, 아무튼 시의 정통에서 경제 때 박사가 되었다. 그는 경제 면전에서 황생과 논쟁한 적이 있었다. 황생이 말하기를 탕왕과 무왕은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주를 시해한 것입니다 라고 하자 원고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거랑과 주왕은 잔악하고 난잡하여 천하의 민심이 모두 탕왕과 무왕에게로 귀속하였던 것입니다. 거랑하고 주왕은 하하고 은의 마지막 군주고요. 탕왕하고 무왕은 탕왕은 상나라의 초대 군주고 그 다음에 무왕은 주나라의 두 번째 군주죠. 탕왕과 무왕은 천하 인심과 더불어 거랑과 주왕을 쳤던 것입니다. 거랑과 주왕의 백성들은 군주의 부림을 받지 않고 탕왕과 무왕에게 귀속하였으므로 탕왕과 무왕은 하는 수 없이 즉위하였는데 이것이 천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황생은 모자는 비록 달아도 반드시 머리에 쓰는 것이고 신은 새 것이라도 반드시 발에 기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하의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랑과 주왕이 왕도를 잃었을지라도 역시 군주입니다. 탕왕과 무왕이 성인이었을지라도 역시 신하입니다. 군주가 실정하면 신하는 바른말로 시정하여 군주를 받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실정 때문에 군주를 죽이고 대신 남쪽을 바라보며 즉위하였던 것은 시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원고생은 반드시 말한 대로 하면 고조께서 진나라를 대신하여 천자의 자리에 오른 것도 부당한 것이오 라고 물었다. 이에 경제는 고기는 먹고 마래가는 먹지 않았다고 해서 고기 맛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문을 논하는 자가 탕왕과 무왕의 천명을 논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며 논쟁을 중단시켰다. 논쟁을 조금 더 하면 좆될 것 같으니까. 이 유학자들은 천명과 시해에 대해 감히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박근혜 앞에서 김재규 얘기하는 소리네. 두태우가 노자의 문장을 좋아하여 원고생을 불러 노자의 문장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원고생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무식한 하인의 말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우는 화가 나서 어떻게든 사공의 성단서를 받들도록 하겠노라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투태우가 아까 노자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고생한테 물어보니까 원고생이 말하기를 이거는 헛소리다 라고 하니까 태우가 빡쳐서 원고생을 너 꼭 벌받게 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이에 원고생들어 권으로 들어가 돼지를 찔러 죽이게 하였다. 권이라는 거는 짐승의 우리랍니다. 경제는 태후의 화풀이와 원고생의 직언이 무죄임을 알고 이에 원고생에게 예리한 칼을 건네주어 돼지를 찌르게 하였는데 그는 정확히 심장을 찔러 단번에 돼지를 넘어뜨렸다. 태후는 잠자코 있었고 다시 죄를 내릴 수 없자 그만두었다. 아마 돼지가 날뛸 테니까 제대로 안 찌르면 그것 때문에 다치게 된다 뭐 그런 의도였던 것 같네요. 얼마 안 되어 경제는 원고생을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여 청하왕의 태부로 승진시켰다. 그는 한참 지나서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었다. 무제는 즉위 초기에 원고생을 다시 혈량으로 불러들였다. 원고생을 미워하고 있던 모든 선비들은 원고생은 늙었습니다 라고 헐뜯어 그를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때 원고생은 이미 90이 넘었다. 원고생의 초빙 때 설의 공손홍도 역시 초빙되었는데 그는 원고생을 두려운 눈빛으로 대하였다. 이에 원고생은 공손자여 공손홍을 의미합니다. 정하게 힘쓰며 정견을 펴야지 곡학으로 세상에 아부하지 마시오 라고 경고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평하지? 공손자는 이제 공손홍을 의미하고요. 정학이라는 거는 이제 바른 학문을 의미하는 거고 곡학한다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굽혀가지고 주변에 이제 아부한다는 말이죠. 아첨하고. 공손홍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는. 자, 이후로부터 제나라에서 시를 논하는 사람은 모두 원고생에 근거했다. 제나라 사람으로서 시로 귀족이 된 자들은 모두 원고생의 제자들이었다. 공손홍의 악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에서 조금 얘기한 바가 있었죠. 급정열전에 보면은 공손홍이 얼마나 소인배였냐라는 게 나오죠.
자, 한생은 그러면서도 무지한테 기용당해서 중용돼서 이제 승상이까지 올랐다? 승상이었나?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무죄가 개막장이었나? 자, 한생은 연나라 사람이다. 그는 문제 때 박사가 되었고, 영나라는 여기지. 문제 때 박사가 되었고, 경제 때 상산왕의 태부가 되었다. 상사는 여기입니다. 아닌데 이건 상당인데, 미안합니다. 이거 상당이고 상사는 아마 이쪽일 거예요. 이 위쪽이 어딜 겁니다. 한생은 시의 뜻을 부연하여 내외전과 수만 언을 지었는데 그 견해가 줄을 달았다, 그런 말이네. 제와 노나라의 것과는 많이 달랐으나 결국 그 귀결점은 같았다. 회남의 비생이 이를 전수하였다. 이후로 연나라와 조나라에서 시를 논하는 사람은 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생의 손자인 상은 무제 때 박사가 되었다. 복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제남 사람이다. 원래는 진나라의 박사였다. 제남 사람이다. 문제 때 상서에 능통한 사람을 찾았으나 천하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다가 이에 복생이 잘 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초빙하려 했다. 이에 복생은 90이 넘었고 스스로 늙어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상을 불러 장고인 조조를 파견하여, 조착이죠, 조착. 카페 나왔던 그 원앙조조 열전할 때 조조입니다. 조조를 파견시켜 그에게 전수받게 하였다. 진나라의 분서경유 때 복생은 벽에 상서를 숨겼다. 그 후 전쟁이 크게 일어나 유랑하다가 한나라가 천하를 평정하자 복생은 그 책을 찾았으나 몇십 편이 분실되고 단지 29편만을 구해서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가르쳤던 것이다. 학문하는 자는 이로 인해서 상서를 논할 수 있었고 산동의 많은 대학자들은 상서를 언급하지 않으며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 복생은 제남의 장생과 구양생을 가르쳤는데 구양생은 천승의 예관을 가르쳤다. 예관은 상서에 통달하여 문학 분야에서 군의 추천을 얻어 박사의 수업을 받았는데 이에 공황국에게 배웠다. 예관은 가난하여 학비를 댈 수 없었는데 항상 학생 도양을 맡았고 때로는 남몰래 날품 팔이를 하며 옷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일할 때에도 책을 휴대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이를 익히곤 하였다. 그 후 그는 시험 성적의 순위에 의해서 정위의 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장탕이 유학을 장려하던 테라 예관을 주얼련으로 등용하였고 기존의 법률로서 의혹의 큰 사건을 판결할 수 있게 되자 예관을 총애하였다. 주얼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형사사무관이랍니다. 그러니까 형법 관련하는 검찰 같은 거겠죠. 예관은 사람됨이 온순하고 선량하며 청렴하고 지혜로우며 지조가 있고 문장력이 뛰어났다. 상서문을 쓰는데도 문장에는 총미함이 엿보였으나 언변으로는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장탕은 그를 훌륭한 인물로 여기고 자주 칭찬하였다.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자 자기의 부관으로 예관을 천자에게 청가했다. 천자는 그를 만나보고 기뻐하였다. 장탕이 죽은 지 6년 만에 예관은 어사대부에 올라 9년 동안 현직에 있다가 죽었다. 예관은 삼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온화하고 어진 성품으로 천자의 뜻을 받들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시정을 요구하는 간원이 없었으므로 부하 관리들이 그를 만만하게 보고 힘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다. 장생 또한 박사가 되었다. 복생의 손자가 상서를 잘한다고 해서 초빙하였으나 총명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로 노나라의 주패와 공황국, 낙양의 가가 등이 상당히 상서에 통달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공황국은 고문 상서를 가지고 있다가 근문으로 꽂혔었는데 이로 인해서 평민으로서 군주의 초빙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이때 흩어졌던 상서의 12편을 더 보태게 되었고 대체로 상서는 이때부터 많아지게 되었다. 요게 고문 근문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복생 얘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던 것 같은데 진나라 때 이제 분서경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튼 육아의 책이든 뭐든지 실용서 빼고 다 갖고 있으면 다 줬대니까 그거를 숨겨놨던 거야. 사람들이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나라 때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고 이제 유학이 다시 떠오르니까 노나라 지방일 거야. 노나라의 여기 지방이죠. 노나라의 어느 민가의 벽에서 벽이 무너지면서 옛날에 완전히 없어졌던 책들이 왁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고문입니다. 그게 고문. 이 개구랄까 진짜일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근무는 뭐냐면은 이제 아무튼 그 나라를 다스리려 그러니까 뭐 유학이든 뭐든 다 필요하더라는 거지. 옛날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곧 그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원했어요.
그러니까 영감들 불러가지고, 유학자들의 영감들 불러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논어 같은 거를 계속 암송하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암송하게 하면서 하나하나를 그냥 다 보관시켜 버린 거야. 근데 그거는 기억에 준한 거잖아. 그걸 이제 근문이라 그래요. 두 개가 거꾸로 했나? 아마 맞지 싶은데, 내 설명이. 그러면은 고문하고 근문 사이에, 근데 고문하고 근문이 조금 달라. 내용 면에서 조금 다른 게 있어. 재밌는 게. 근데 이게 뭐 그땐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청나라 때 청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문자의 옥이라는 게 여러 번 터졌거든요. 이게 그 문자의 옥이라는 게 뭐냐면은, 글 한번 잘못 썼다가,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박근혜는 닭대가리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날아가는 거야. 그걸 반역죄라 그러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반청복명이라는 게 이제 그 명말 청초의 하나의 이제 캐치프라이즈였는데, 누가 이제 그 글에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있잖아요. 하늘은 맑구나. 예를 들어서 있잖아. 하늘은 맑구나. 뭐 그런 말을 적잖아. 그러면 하늘은 밝구나라고 할까요? 세상 밝구나. 그렇게 하면 밝을 명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명나라를 그거 한 거다. 복원시키기 위한 거다. 반역자의 이거는 그거다라고 해가지고 싹 다 잡아 죽였던 적이 있거든요. 좀 심했어요, 그게 청초에. 그래서 청나라의 그 학문적 경향이 고증학이라는 걸로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사상적 연구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글자가 맞느냐 틀리냐, 고증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고증이 아니고 고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문하고 고문학이 이제 그게 대표적인 건데, 근문이 개구라일까 아니면 고문이 개구라일까, 혹은 이제 근문이 진짜일까 고문이 진짜일까를 알아보는 게 바로 이제 고증학의 일종의 큰 주제였던 거죠.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대부분 예를 강론하였으나 노나라의 고당생이 가장 시초했다. 예는 본래 공자 때에도 그 내용이 완전하지 못하였고 진나라의 분석이 행위에 이르게 되어 책의 분실은 더욱 많아졌다. 지금까지 오직 사례만이 남았는데 고당생이 이에 대해서 능통하였다. 그리고 노나라의 서생은 사람 이름입니다. 서생은 예절에 대해서 뛰어났다. 문제 때 서생은 예절로서 예관대보가 되었다. 아들인 서연과 손자인 서양에까지 전하였다. 서양은 천성적으로 예절에는 뛰어났으나 예에 대해서는 능통하지 못하였다. 서연은 예에 대해서 능통하였으나 예절에는 뛰어나지 못하였다. 서양은 예절로서 한나라의 예관대보가 되었고 광릉의 내사위까지 올랐다. 서연을 비롯하여 서씨의 제자인 공호만의 환생, 선차는 모두 일찍이 한나라의 예관대보가 되었다. 그리고 하구의 소부는 예로서 회양의 대수가 되었다. 이로써 예와 예절을 강론한 자들은 모두 서씨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노나라 상구라는 거는 공자의 제자인데 노나라 사람이라네요. 공자에게 역경을 전수받았고 공자가 죽자 상구는 역경을 전수시켰으며 제나라의 전하에 이르기까지 6세대였는데 전하의 자는 자장이었으며 이 무렵에 한나라가 건국되었다. 전하는 동무 사람인 왕동자중에게 전수하였고 자중은 치천 사람인 양하에게 전수하였으며 양하는 역경으로서 원광 원년에 초빙되어 중대부에 올랐다. 원광이라는 것은 무제 때의 연호입니다. 제나라 사람인 증목성이 사람 이름인가 보네요. 역경으로 성량의 상에 올랐고 광천 사람인 맹단은 역경으로서 태자 문대부가 되었다. 노나라 출신인 주패, 거사람인 형호, 임치 사람인 주보언 등은 주보언도 앞에서 어디 나왔던 사람 아닌가? 모두 역경으로 2000석에 올랐다. 그리고 역경을 정밀하게 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양하의 설법에 바탕을 두었다. 자, 이제부터는 또 동중서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동중서는 광천 사람이다. 춘추를 연마함으로써 경제 때 박사가 되었다. 장막을 쳐놓고 강론하여 압수 암송하였는데 제자들은 입문한 지 순서대로 서로 수업하는 방법으로 전수하였으므로 어떤 제자는 스승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고 동중서는 3년 동안 자택의 정원을 안 볼 정도로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출입에 예의를 다하고 예법이 맞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 학자들은 모두 스승의 예로서 그들을 존중하였다. 무제가 즉위하면서 그는 강도의 상이 되었다. 춘추에 적힌 천재지휘의 변화로서 음양의 기운이 운행하는 이치를 유추하였다. 따라서 비를 발할 경우에는 모든 양기를 밀폐시키고 모든 음기를 발산시키고 비를 그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실행하였다. 강도의 전 지역에 이를 실행하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기상청에 들어와야지. 기상청이 94년도인가 97년도에 그 체육대회 날로 잡았는데 맑을 거라고 예상한 날에, 근데 그날 비가 왔다 그러죠. 중도에 해임되어 중대부가 되었으나 관사에 살면서 제2직위를 저수라 했다. 이 무렵 요동의 한 고조 묘당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뭐 요동이라는 건 이제 요 땅이겠죠. 묘당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보원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저서를 절취하여 무제에게 올렸다. 무제는 여러 학자들을 소환하여 그 책을 살펴보게 하는데 비방한 바가 있었다. 동중서의 제자인 여보선은 스승의 책인 줄 모르고 이를 저속하고 어리석다고 했다. 이봐요,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요. 자, 이리하여 동중서를 형리에게 넘겨 사형으로 판결하였으나 황제는 조칙으로 그를 사면시켰다. 그 후 동중서는 제2에 관해서 다시는 감론하지 않았다. 동중서는 인품이 청량하고 정직하였다. 그 당시 한나라는 사방의 오랑캐들을 국외로 축출하고 있었는데 동중서만 못하였지만 공손홍은 춘추를 연마하여 시류에 영합하여 처신함으로써 지위가 공경에까지 올랐다. 따라서 동중서는 공손홍을 아청꾼으로 여겼고 공손홍은 그를 미화하였는데 이에 무제에게 아뢰기를, 공손홍의 말입니다. 오직 동중서만이 교소왕의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좌천시키겠다는 거죠. 중앙에서 내쫓겠다는 거지. 교소왕은 평소 동중서의 덕행을 듣고 있어서 그를 후대하였다. 동중서는 시간이 지나면 혹시 죄를 얻게 될까 두려워하여 속기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시종 죽는 날까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산을 돌보지 않고 항문과 저수라는 일만 하였다. 그러므로 한나라가 건국되어 5세 동안에는 5세 동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조, 여후, 문제, 경제, 무제를 의미합니다. 오직 동중서만이 춘추에 저명하고 능통하였다. 그의 학문은 공양씨에게 전수받은 것이었다. 아까 내가 춘추에 이제 그 주석서 중에 이제 춘추 공양전이란 게 있다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양고란 사람이 춘추에다 주석을 단 겁니다. 그 공양고는 이제 춘추시대의 사람인 것 같고요. 아,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이라네. 동중서가 좀 특이한 게, 이 사람은 유학자인데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음양가의 학설을 같이 봤어요. 음양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뭐 굿하거나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다 음양가에 들어가는 건데, 귀신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음양가에 들어가는 셈인데 보통 유학자들은 음양가를 보지 않았는데 동중서는 음양가를 봤어요. 좀 특이할만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어쨌건 나름대로 뭔가 잘했던 모양인데 그 공손홍 같은 아천배한테 당해서 이제 죽을 뻔하기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호무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경제 때 박사가 되었고 늙어서는 고향에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제나라 지역에서 춘추를 강론하는 자들은 대부분 호무생이 전수받았고 공손홍 역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구의 강생은 공량춘추를 연구했다. 공량춘추라는 거는 춘추 공량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까 이제 공양전, 공량전, 좌시전 이렇게 세 개가 춘추의 주석서라고 얘기했죠. 공량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춘추에 대해 해설한 사람이다. 전국시대 노나라 사람이라네요. 그는 공손홍에 의해서 등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을 수집 비교하였는데 마침내 동중서의 해설을 채용하게 되었다. 동중서의 제자로서 성공한 사람으로는 날릉의 저대, 광천의 은충, 온의 여보소 등이다. 저대는 양나라의 상위까지 올랐다. 여보소는 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까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보소는 장사에 올라 부저를 지니고 회남의 의혹을 판결하러 파견되었고, 이거는 이제 회남왕의 반란이겠죠. 아마 그 유한의 반란이겠지. 제후가 직권으로 처리하며 조정에 부과하지 않은 데에서 춘추의 이치로서 이를 반증하자 천자는 전적으로 옳다고 여겼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능통한 자는 명대부에까지 올랐다. 낭알자, 장고가 된 자들이 각각 100명이나 된다. 그리고 동중서의 아들과 손자도 모두 학문으로서 대관에까지 올랐다. 여기까지가 유림열전입니다. 권 121 유림열전 제61이고요. 그 다음은 홍리열전인데 이게 30쪽이나 되네.
그렇답니다. 홍리열전 다음에 읽죠. 일단 좀 쉬다가 있다가 다시 또 DHR을 하든지 하고, 일단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